네, 김원우의 아득한 나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득한 나날을 했죠. 아득하다. 앞으로의 어떤 삶이 아득하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어, 그 글 속에 보면은 이 낳은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결국 기자에서 해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거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 그래서 이게 아득하다. 앞으로의 나날들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런 막막함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이제 해직의 어떤 과정 거치면서까지 어떤 내용들이 보이는데, 원래 기자였는데 이 당시는 1980년대이거든요. 그래서, 12.12 사태. 12.12 사태는 뭡니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 이제 전두환이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이게 12.12 사태고 나중에 이제 전두환의 어떤 독재 정권에 맞서갖고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이런 두 개의 굵직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나은 남편은 이때 취재를 해갖고 그걸 진실을 보도를 못해요. 이에 대한 어떤 무기력함, 이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자괴감 이런 것들에 빠져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에 대한 내용을 소설화한 게 이제 김원우 작가의 아득한 나날이고요. 결국 이제 진실을 해야 했던 기자가 그런 어떤 기자로서는 사명감, 의무감 이런 것들을 결국 못했다, 책무를 못했다 이에 대한 반성이 보이고 있고 이건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지식인들이 그 당시 이런 군부 독재의 시기 동안에 그런 양심 목소리를 못 냈다 이에 대한 반성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인으로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게 작가의 주제의식이겠죠. 주제의식은 사회적 부조리에 맞서라. 그런 어떤 지식이 되어라. 그런 내용이죠. 자, 작품 내용 들어가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보면요. 나는 방송국 기자였던 남편. 그래서 나가 나오니까 1인칭 관찰자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주인공이거든요. 나는 관찰할 뿐이야. 그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시점 이론 있었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시점 이론.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멀죠. 왜? 소설자도 이 독자와 똑같이 관찰하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이 소설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가깝죠. 그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는 멀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독자는 서술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독자가 직접 인물을 분석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방송 기자였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직 통보를 듣고서 이제 잘린 거죠. 생활에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남편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 뭐 집 이거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집 하나만 있으면 될까. 막 그런 식의 불안을 하고 있죠. 매사 능동적인 자존심이 강했던 남편은 이 기자 역할을 하면서 철저히 관계없는 사람처럼 두 번의 역사적 밤에 현장에 있지 못했어요. 즉 이런 두 번의 역사적 밤은 뭐냐면 아까 제가 소두에 언급했던 12.12 사태하고 강주 민주화 운동이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현장에 있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또는 어떤 기자의 어떤 진실 보도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이제 힘들어하죠. 남편이. 그 두 번의 돌연한 갑작스러운 역사적인 밤을 겪고 난 다음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어떤 모멸감을 느꼈어. 즉,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 기자란 직업 별거 아니구나. 기자란 직업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찮은 거구나. 이렇게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야. 아니다. 많이 틀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또 부정하고 있죠. 자신의 생업에 대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주저함. 왜 주저할까요? 너무 양심적이지 않으니까. 양심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나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거야, 기자 역할?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데. 회의. 회의는 뭡니까? 의심 품는 거죠. 이게 기자가 하는 일이야? 하고 의심을 갖는 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 직업을? 이런 거.
나아가서 모멸, 즉 자기의 기자에 대한 직업에서 하찮게 여기는 것은 취재 현장에서 마다 맞닥뜨리고 했던 털이라. 원래 이런 거 많이 맛봤어. 그렇죠? 어떤 진실을 딱 보고도요. 그에 따라서 보도를 못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자기 아무리 진실 보도를 하려고 해도 편집국장이 막아버릴 수 있어요. 편집국장이 이 어둠의 어떤 어둠하고 청탁에 어둠의 청탁 받아서 어둠과 손을 잡아서 야, 이 기사 내보내지 마.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럼 아무리 내가 보도하려도 이 편집국장에게서 막히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 사실은. 허이라 이번엔 자신의 능력 자체, 곧 기자로서의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할 본분. 이때 이 본분이 뭘까요? 바로 진실 보도죠.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믿지 않게 되었어. 아, 이게 기자의 본분이 아니구나. 어차피 진실 보도 못하구나. 이렇게. 자신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겨졌다. 이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본분.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자기가 이렇게 느꼈던 거야. 그러나 동료들은 더 유들유들해진 것 같았고 더 고분고분해진 듯 했다 했죠. 그래 남편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다르게 힘들어하잖아. 뭐 사는 건 그런 거지 뭐 그냥 대충 맞춰가면 살면 되는 거지. 뭐 내 용가리 통뼈야? 그 나만 혼자 막 저항하다가 피 보고 그러게 뭐 이런 식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 동료들은 그냥 이 순응하며 살아가요.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 근데 남편은 뭡니까? 현실에서 뭡니까? 뭔가 부조리함을 느끼고 저항하려고 드는 마음을 갖고 있죠. 저항하려 하지만 그걸 못하죠. 못함에 어떤 그 모멸감을 느끼고 있죠. 어떤 그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죠.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죠. 내가 기자로서 과연 맞는 거냐?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죠. 다들 사태를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때 사태는 군부 독재죠. 눈만 껌벅거리고 있고 이거 외면하는 거죠. 눈만 껌뻑일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고. 그 남편 동료들은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죠. 수동적 태도. 무사 안일의 태도를 갖고 있죠. 무사 안일 뭡니까? 그냥 뭐 모든 게 잘 되겠지. 그래서 신경 안 쓰는 거. 있었고, 그다음 도망 컴퓨터 있었고, 공연이 전화질이나 해댔고, 어디선가 날아올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것도 수동적 태도죠. 왜? 기다리면 발로 뛰어야죠. 현장 가야죠. 근데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전화 한번 돌려. 다 그런 거지 뭐. 라는 유행 가사만을 읊조리는 냉소주의자들로 자족하게, 스스로 만족하게 분주했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군부독재 상황에서 뭐 그냥 다 이렇게 살고 있지 하면서 뭡니까? 합리화하면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죠? 그것은 엄연한 직무 방기. 방기는 뭐냐면 자기 하지 않는다 이거죠. 방기는 내버려 둠, 내버려 둠. 그러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음. 이런 무책임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걸 줄기차게 화면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이때 화면이 뭡니까? 기사죠. 그런 기계적인 일련의 직무 수행을 문득문득 되돌아보면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고 자조적 태도죠.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기사를 거짓 기사를 페이크 뉴스를 내보내는 게 이게 기자인가 하면서 우스운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덥잖은 것들아 사기를 치려면 석 달 여름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만한 사기를 치라 고 고함을 지르고 싶었다 했죠.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어떤 수행에 대한 분노죠. 분노. 그래서 이건 뭡니까? 군부 독재에 의한 인간 소외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성 상실을 다루고 있어요. 그냥 기계가 돼버려서 기계가. 맞죠? 그냥 나쁜 기사, 거짓 기사를 찍어내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 뒤엔 점점 두터운 벽이 무건,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게끔 강요하는 벽이 둘러싸이고 있었다. 이때 벽은 은유법이죠. 뭘 가리킵니까? 진실 보도를 억압하는 것들이죠. 이걸 외압이라고 해요. 외압. 외부적 압력. 둘러싸이고 있었다. 심지어 그를 따르는 후배 기자도 이 선배 오늘 저녁 부서회식에 참석할 거요. 나까지 안 지키려면 적당한 핑계를 하나 만들어 놔야지 했죠. 라고 했다 했죠. 지금 뭡니까?
그 선배가 안 가면 나까지 찍힌다 이거야. 왜 선배 안 데리고 왔냐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핑계거리 좀 마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결국 그 선배와의 의리를 자기가 저버리는 거죠. 후배라면 선배를 지켜줘야 하잖아. 선배, 나한테 피해 안 오게 좀 적당한 핑계거리 해갖고 나 불피하지 않게 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적응하기 위해 갖고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태도가 보이고 있죠. 의리를 저버리는 이 후배가 보이는 거죠. 그럼 자신의 생업에는 직업에는 패배감을 왜 패배감을 느낄까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그가 나의 남편이 진실보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외압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패배한 거죠. 진 거죠. 직장 안에서 위상에는 직장 안에서 위치에는 무력감을 느꼈어. 왜 무력감을 느꼈을까요? 후배가 막 뭡니까? 후배가 뭐 그렇게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자기한테 들이받고 또 뭡니까? 진실을 보도하려고 도 못해요. 진실 보도를 막아요. 막는 것 때문에 무력감 느끼는 거야. 힘이 없음을 느끼는 거야. 나 힘이 없는 존재구나. 괴물의 화면을 만드는 괴물의 집단이었다 했죠. 이게 기자들이었죠. 이때 괴물을 하면은 기사고 괴물의 집단은 기자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작가의 극단적 표현이죠. 기자에 대한 그죠? 괴물. 그 결론이 이랬다. 먹물들은 위기가 닥치면 다 비겁해진다. 먹물이 뭡니까? 기자를 가리켜 기자. 그죠? 그 먹물은 이제 결국 그 먹을 쓴다 이거야. 글씨 쓴다 이거야. 그래서 이건 환유법이 쓰였죠. 부문적 속성을 통해 전체인 기자를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지식인들이죠. 비겁해진다. 그리고 처자식 걱정부터 한다. 처자식 걱정. 이게 소시민적 태도죠. 그죠? 사회 구조를 깨는 건 관심 없고 나만 잘 살아야지 이런 거야. 도대체 이놈의 동네에서는 기자로서 사명감이 없어진 지 오래다. 사명감 언제부터인가 원초로 봉쇄 내지는 마비시켰기 때문에 이런 군부 독재 등이 그런 직관이 있어야 하는 건지 있기는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다들 기계고 로봇일 뿐이다 했죠. 기계, 로봇 이것도 다 은유법이죠. 무기력한 기자들, 그죠? 괴물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죠. 그냥 이렇게 기계나 로봇이 돼버렸다. 인간 소외, 인간 상실. 과학하게 말하면 모든 동물들은 태엽, 즉 이를 게을리하는 권리조차 있는지 어떤지 모르는 까막눈이다 했죠. 그것도 총도 환유법인데 이게 권력을 의미하죠. 총 환유인데 권력을 의미하고. 군부독재 앞에서는 와드를 떠는 과민수 체질의 까막눈이다. 그러니 이미 먹물도 뭣도 아니다 이거죠. 기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의 어떤 모멸감을 표현하고 있죠.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모멸감. 즉, 하찮게 여기고 있죠. 기자가 뭐 별거 있냐? 그냥 앵무새처럼 정해진 걸 보도만 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어떤 기생충 같은 녀석들, 괴물 같은 녀석들, 이거죠. 근데 사실 입지가 점점 비좁아지고 있음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다. 어디에서? 자기 신문사에서. 방송국에서 그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이 아무튼 내던져 버렸다. 이제 자포자기 한 거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하고 있고요. 이상한 생활의 불안과 따위는 이제 까마득히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그의 실직을 누구에도 알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직업을 잃는 것을. 왜? 나도 이제 어떤 감정을 느낄 거니까. 뭐 남편이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자기는 열등감. 그렇지? 남들은 잘 살아가는데 내 남편만 보니까 잘려갖고 가둥가둥거리고 있으면 좀 쪽팔리겠죠? 이웃 사람들, 예컨대 아래채 새빵 가족, 구멍가게 주인, 쌀가게 주인, 연탄가게 주인 등에게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었고 일가 친지, 그와 나의 친구들에게는 내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안 될 터였다 했죠. 이런 사람들 알리지 않겠다 이거죠. 그제 전화를 걸어오더라도 그의 근황은 얼버무릴 심산이었대요. 이걸 나열한 걸 열거한 거죠. 이런 열거를 통해 갖고 내가 이제 남편의 직업 실직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모멸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알기 싫다 이거야. 실없이
복직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석 때문이 아니었다. 그 실직 소식에 껴묻어 올 건성의 걱정. 그냥 위선적인 걱정이야. 그냥 걱정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내기가 고역일 듯 싶었고 괴로운 일일 듯 싶었고 그 걱정은 결국 나를 초라하게 만들 것이었다. 나를 열등하게 자괴감 느끼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그래, 이런 인물의 심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거를 통해서. 도와주지 않을 동정을 하라 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동정은 무조건 받기 싫었다. 나에게 열등감 느끼게 하는. 중요한 이유. 나는 우리가 이제 지나온 날들을 더듬어 보며 앞으로 살 날을 헤아려보는 어떤 관조기. 이때 관조 뜻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관조는 그냥 이 조용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바라만 보는 거야. 관조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에 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조금 쓸쓸해져 갖고 이거 소수자의 심리 직접 제시죠. 좀 쓸쓸해져서 나는 그 얘기를 다가갔고 그가 봄 기운이 무색해지는 말을 슬쩍 흘렸다 했죠. 그럼 봄 기운은 어떤 기운? 뭔가 희망과 설렘이죠.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대. 어떻게? 노인네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빨리. 뭔 중병 걸린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싱싱한 사람이 왜 안 죽어요? 싱사람이 안 죽어요. 죽긴 누가 죽어요? 아, 금붕어 밥 줬어? 갑자기 금붕어 왜 나올까요? 이건 무기력한 존재를 상징하거든. 결국 이 그의 분신이죠. 내가 금붕어다 이거죠. 그래서 금붕어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진지해서 나는 툭 튀어나오는 웃음을 내버려 두었다. 아,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안 죽어요. 당신이 먹이 안 줘도 금붕어는 죽지 않아요. 돈키호테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하는데 했죠. 이 돈키호테가 갑자기 어느 할까요? 이거 행동파. 그리고 항상 뭡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권위나 부조리에 저항했어. 물론 그게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죠? 그리고 의지적 적극적 태도야.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돈키호테 같은. 이 돈키호테와 정반대가 뭡니까? 햄릿입니다. 햄릿 신중파야. 그리고 우유부단해 얘가.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서. 굉장히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죠. 얘는. 그 친구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지. 그 친구가 어떤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떤 적극적인 능동 태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외국 나가 있는 친구들은 소심증, 우울증 같은 것도 모를 거야. 생존 경쟁과는 담을 쌓고 붕붕 떠다닐 테니까 말이야 했죠. 생존 경쟁하지 않고 뭡니까? 그 자기 어떤 그 원하는 삶, 그죠? 자유로운 삶 이런 걸 추구할 거라 이거죠. 내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나 봐. 그래서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있죠. 성찰하고 있죠. 소개해줬고 징계가 다 빠져버렸어. 생명이 다 빠져버렸어. 이거죠. 너무 내가 정체를 살면서 정작 추구해야 할 어떤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내 삶을 낭비했다. 생명이 다 해버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봄을 타는 걸 거예요. 제 삼촌 한번 만나보셨어요? 몇 전에 회사로 찾아와서 점심 같이 했지. 결혼한다네? 심신무력증 같은 병도 있나? 자기가 지금 그런 걸 겪고 있다는 거죠. 무기력감. 그가 엉뚱한 말을 불쑥 내놓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말을 엉뚱한 말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를, 즉, 자신 남편을 잘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엉뚱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집만 지니고 있으면 살지? 하고 이제 남편이 물어봐요. 그 집은 어떤 겁니까? 세속적 가치죠? 물질적 가치죠? 욕망이죠. 일종의. 아, 살다마다요. 집 오는 사람도 다 사는데. 아, 1년째 어디 낯선 데 가갖고 고생에 실컷 했으면 좀 살 것 같아 했죠. 이때 고생은 뭡니까? 열정적 태도죠. 능동적 태도죠. 그러니까 뭡니까? 무기력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거죠. 어젯밤에 밤새 그 생각만 주물럭거렸어. 생각 어떻게 주물럭거리겠습니까? 추상적 관념에 구체하죠. 아, 하세요. 누가 말려요. 상황 같아서 손수대를 모시고 한번 살다 오세요. 지금 비꼬고 있죠, 남편을. 달 너무 편하니까 나사가 풀린 거예요. 나사가 풀리다. 이건 관용적 표현인데, 뭐, 정신 상태가, 풀리다. 이게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 해이해졌다. 뭐 그런 의미죠.
나태해졌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해직 기자 중에는 옳은 직장을 못 구해서 전전긍긍 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런 생각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해직 기자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너희도 그런 사람들 봤을 때 본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러죠. 이 남편이 교과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교과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했죠. 근데 이게 교과서 같은 소리는 뭡니까? 명분 따지는 소리죠. 그죠? 이렇게 사람은 살아야 한다. 이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 친구들은 악이 살아있을 테니 이런 무력감 같은 것도 모를 거야 했죠. 이때 악이란 건 뭡니까? 어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어떤 저항하려는 의지, 적극적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악이겠죠. 삶을 적극적으로 살려는 삶에 대한 적극적 의지, 이런 거죠. 당신 악이 없었어요. 언젠 내가 악이 있었나? 난 착한 사람이야. 악이 없다고 사람도 아닌가? 사람이 악마는 어떻게 살아? 그죠? 맨날 이렇게 싸우면서 무새처럼 살았어. 정말 한심천만한 생각이 들어했죠. 그래서 이 무새는 악과 정반대죠. 그냥 견디는 거야. 그런 거죠.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고 나사를 좀 조여보세요. 좀 긴장하세요. 당신 지금 너무 편하고 걱정이 없어서 이런저런 장단점이 많은 거예요. 아, 내가 편하다고? 아, 웃기고 있네. 냉소 태도죠. 돈 번다고, 남의 돈 몰아준다고, 쓰레기까지 빼놓고 별지랄 다 떴는데도 했죠. 그래서 이 기자라는 직업을 하면서 옵니까? 그런 걸 다 떼놓고 옵니까? 자존심 버리고, 이런 열등감 버리고, 그렇게 막 맞춰가며 살아갔다 이거죠. 그게 편하지 않았던 거죠. 나처럼 눈알 똑바로 박힌 놈이 다섯만 있어도 당장 내 사업 버리겠네. 마누라를 전당포에 잡혀서라도. 이 전당포는 자기 물건 맡겨놓고 돈 빌리는 곳이고요. 이렇게 물건 맡겨놓고 물건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듯이 돈 빌려갖고 사업하고 싶다고. 나처럼 눈알 똑바로 박힌 놈. 눈알 똑바로 박힌 놈. 이게 어떤 놈들일까? 사회적 부조리를 정확히 인식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섯 명이 있어도 내가 내 사업하겠다 이거죠. 어느 놈이 무슨 욕을 하고 지랄 떨어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했죠. 그래서 이제 남이 욕하더라도 열심히 살겠다는 데서 결국 원칙과 상식이 통한 사이를 살아가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건 지쳤었다. 일에 치여 잠시 멀미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책임감이 강하고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죠. 남의 사정을 쉴 새 없이 견줄하며 속물들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과 보조를 걸음을 맞춰가는 사람이 갑자기 만사의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했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세상에 적응하면서 운명을 수용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뭡니까? 그런 게 흥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그렇게 안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증세는 또 다른 일종의 무력감이나 허탈감이었고 삶의 회의였다. 의심이었다. 왜요? 내가 진실 보도를 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사회의 부조리를 깨고 싶은데 못하니까 무력감을 느끼는 거야. 허탈감 느끼고 내가 해봤자 안 되니까. 각성의 길 물음으로 그에겐 차라리 축복이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 때문에 갱년기라기보다는 간족에 접어든 그의 딩순한 삶이 당연히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세상살이와 인간계에 좀 더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제 적정한 세상살이를 위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어떤 사고를 할 것인가 그런 걸 나의 남편이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끝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결국 이제 이 나의 남편을 통해 갖고 어떤 진실된 것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는 자신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 열등감, 모멸감, 자괴감을 느끼면서 점차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끝내고 나중에 이제 희망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내가 전망하고 있죠. 나라는 사람이. 자, 이게 아득한 나날입니다. 고생했습니다.